최근에 차은우의 생노랑 화보 보셨나요? 정말 개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화보를 보자마자 YSL을 만든 생노랑에게 헌정하는 화보구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생노랑을 많이 닮아 있는 듯한 화보였습니다. 실제로 생노랑은 차은우와 로제 못지않은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막장 드라마를 가져와도 비벼볼 만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노랑을 주제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그려볼 이야기는 디올의 촉망과 배신, 그리고 YSL의 탄생과 샤넬과의 불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입생노랑입니다. 입생노랑은 1936년 프랑스의 오랑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에 국룰답게 그는 역시나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매우 창의적이었고 재능이 넘치는 아이였죠. 이게 단순히 옷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드레스까지 디자인해줄 정도의 재능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노랑의 부모님은 그의 디자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53년 생노랑은 한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3개의 스케치를 출품했고 이 공모전에서 바로 3등을 차지합니다. 이때가 고작 17살이었죠. 이후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보급 편집장 미셸 브루노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생노랑의 스케치를 보고 디올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죠. 곧장 디올에게 생노랑을 소개해주고요. 디올도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 20살도 되지 않은 19살 디올의 어시스턴트로 고용되죠. 이때가 본격적으로 패션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디올과 일을 시작한 지 고작 2년 만에 디올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스승과 같은 디올의 죽음은 생노랑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충격과 슬픔에 오랫동안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곧바로 생노랑은 디올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맡게 돼버리죠. 그것도 고작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죠. 부담감이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트라페즈 라인을 선보였고 본격적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던 23살 어느 날 한 파티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퍼스 바자라는 잡지사의 파티. 그곳에서 생노랑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남성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피에르 베르제. 생노랑보다 6살 많았던 피에르는 파티에서 생노랑을 보자마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노랑 역시 피에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에르에겐 8년간 함께한 연인 베르나르 뷔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피에르는 멈추지 않았고 곧장 뷔페를 차버리고 생노랑과의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생노랑이었지만 그에게도 큰 변화와 함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당시 디올하우스는 고소득층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였거든요. 하지만 생노랑은 길거리의 히피들에게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올하우스가 걷는 길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결국 디올을 구매하는 부유층에게 외면받기 시작했고 생노랑은 수석 디자이너를 맡은 지 2년 만에 백수 신세가 되어버리죠. 당시가 1958년 알제리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디올이라는 브랜드 뒤에서 입대를 피할 수 있었지만 백수가 된 그에게는 더는 그늘이 없었죠. 결국 생노랑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대한 지 2년 만에 병원 시세를 지게 돼요. 디올에게 해고되고 군입되는 생노랑이 큰 충격을 주었고 군병원에선 다량의 진정제와 정신자극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계기로 생노랑은 평생을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려야만 했죠. 1960년 11월 퇴원과 동시에 제대를 하게 된 생노랑은 디올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승소를 해 10만 불을 뜯어낸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 돈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YSL 입생노랑을 만듭니다. 디자인은 생노랑이었고 그의 연인인 피에르는 경영을 맡습니다. 1962년 파리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였고 패션계에 새롭게 등장한 YSL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후 1965년에 발표한 몬드리아 드레스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또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성복에 초점을 맞춘 YSL 리브고신의 오픈으로 부자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YSL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1966년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맞춰 여성용 턱시도를 출시하며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그 전까지 턱시도, 르스모킹은 남성들만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근데 생노랑의 등장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바지를 입고 핏이 갖춰진 턱시도, 정장을 입기 시작한 거죠. 샤넬은 여성들의 코르셋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준 브랜드잖아요. 반면 YSL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턱시도와 정장, 바지를 유행시키면서 여성들의 권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나서지 않는 성격의 생노랑을 피에르는 밖으로 꺼내기 시작해요. 특히 피에르는 생노랑의 유명세가 YSL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죠. 1971년 파격적인 누드 화보를 공개하며 생노랑의 독창성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피에르의 예상대로 생노랑은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노랑의 인기와 함께 YSL도 더 크게 성장하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두 사람은 YSL을 설립한 지 약 10년이 지난 뒤 모로코의 마라케시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그곳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파리와 달리 두 사람은 자유로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늘 눈독 들었던 마조레 가든을 구매했고 그곳의 색감과 패턴에 영감을 받아 1977년에는 모로코 컬렉션을 선보이며 그동안 절제된 톤의 생로랑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영감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생활은 천국 같았지만 이 시기에 부유층과 어울리면서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고요. 일과 사랑 모두 잡은 두 사람의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생로랑이 자크드 바시라는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계속해서 일에 치여 살았던 생로랑 한 사교 클럽에서 자크라는 남성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로랑만 애인이 있던 것이 아니었죠. 사실 자크는 칼 라거펠트의 애인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샤넬의 황제라고 불리는 칼 라거펠트. 그는 어린 시절부터 패션계에 함께 들어와 생로랑과 오랜 시간 좋은 라이벌이자 친구로 자극을 주었죠. 하지만 자크와 칼은 육체적인 관계는 없는 오로지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 러브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크가 생로랑을 만나는 것도 칼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샤넬의 애인이었던 자크와 사랑에 빠진 생로랑. 명확한 사실은 자크는 생로랑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크는 방탕한 삶만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방탕한 삶에 빠진 생로랑은 점점 술과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죠. 결국 자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생로랑. 피에로도 결국 참지 못하고 생로랑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 친구로서는 그의 곁을 지켰죠. 그리고 자크와 생로랑은 80년 초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는 피에로와 자크랑 이별 후에도 디자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지 못했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별 후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약과 술 없이는 밤을 지새울 수가 없게 돼버렸죠. 하지만 유일하게 연필을 잡고 디자인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고통은 잊고 집중할 수 있었기에 말려해도 끝까지 디자인을 놓지 않았죠. 그렇게 생로랑은 1984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단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의 디자인 경력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는데 이게 훨씬 더 의미가 깊었던 이유는 생로랑 전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살아있는 디자이너의 전시회, 회고전이 열린 적이 없다고 해요. 살아있는 디자이너를 주제로 열린 전시회, 상당히 의미가 깊죠. 이렇게 생로랑은 YSL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단 YSL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라이센스를 남발했고요.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했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가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YSL도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일본에서의 매출이 컸던 브랜드인데 일본도 19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버블이 터져버리죠. YSL이 1991년 일본에서만 약 1억 7천만 달러를 벌었거든요. 근데 1992년에는 약 8천만 달러를 주면서 반 이상이 감소하며 큰 위기를 겪습니다. 결국 빚에 허덕이다 1993년 지분의 약 57%를 프랑스의 사피노에 넘기게 되었고요. 사피노는 5년 후 구찌의 캐링에게 생로랑을 재매각하죠. 이 과정에서 생로랑과 피에르는 패션 부문만 총괄하도록 역할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2002년 생로랑은 마지막 컬렉션과 함께 은퇴하면서 자기 옷을 입어준 모든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렇게 은퇴 후 다시 모로코의 마라케시로 돌아간 생로랑. 그리고 피에르는 은퇴한 생로랑의 곁을 지켰고 그와 함께 재단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후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08년 피에르는 의사로부터 생로랑이 뇌종양이란 소리를 들었고 살 날이 1,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피에르는 생로랑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생로랑이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피에르는 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쇠약해지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생로랑은 자신의 유산을 피에르에게 넘기기 위해 프랑스의 팍스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2008년 6월 1일 파리에서 눈을 감은 생로랑.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YSL의 전성기를 만들고 함께 이끈 피에르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영감의 오아시스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위치한 마조레 가든에 뿌려졌죠. 생로랑의 죽음에 패션계도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영화,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패션과 예술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생로랑의 인생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영화부터 다큐멘터리를 있는 대로 다 시청했고 거기에 관련 책과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앞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70년이 조금 넘는 인생을 정말 다채롭게 산 인물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게 작업했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